깃털들,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직장에서 알게 된 버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저녁이나 함께 먹자며 프렌과 나를 초대했다. 나는 버드의 아내를 몰랐고 버드는 내 아내 프렌을 몰랐다. 그 점에서 우리는 공평했다. 하지만 버드와 나는 친구였다. 버드의 집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었다. 버드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즈음 아기는 생후 8개월 정도였을 것이다. 8개월이라니? 그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도대체 지금까지의 시간은 또 다 어디로 간 걸까? 버드가 시가 박스를 들고 출근한 날이 생각난다. 구내 식당에서 버드는 내게 시가를 내밀었다.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시가였다. 더치 메스터스? 그런데 한 개비마다 붉은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내랍니다 라는 글씨가 인쇄된 포장지로 싼 시가였다. 원래 시가를 잘 피우지 않지만 어쨌든 한 개비를 집었다. 몇 개 더 가져. 버드가 말했다. 그는 박스를 흔들었다. 나도 시가는 안 좋아해. 그 사람 아이디어지. 그러니까 버드는 자기 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한 번도 버드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지만 전화기를 통해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버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가 전화를 받고는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깜깜해지더니 그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버드의 아내인데 버드는 그녀 이름을 꽤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갔다. 여보세요? 그 여자가 한 번 더 말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TV 소리가 흘러들었다. 이윽고 그 여자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버드! 라고 그 여자가 외쳤다. 왜? 버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직장에서 버드를 만났을 때 내가 집에 전화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당연했다. 하지만 버드 스스로 처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데는 성공하고야 말았다. 올라 라고 버드가 말했다. 올라. 나는 혼자 되뇌었다. 올라. 대단한 건 없어. 버드가 말했다. 우리는 구내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넷이서 먹을 거니까 자네하고 자네 부인, 나와 올라. 멋진 건 전혀 아니고 7시쯤에 와. 6시에는 아내가 아기 젖을 먹이니까. 그 다음에 아기를 재우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약도를 그렸네. 버드는 내게 한쪽에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려놓고 대로, 소로, 골목 등을 이런저런 선으로 표시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집이 있는 곳에는 크게 X자로 표시해 놓았다. 나는 말했다. 우리 손꼽아 기대하겠네. 하지만 프레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TV를 보다가 내가 우리도 뭘 좀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프렌에게 물었다. 예를 들면? 프렌이 말했다. 그 사람이 뭘 가져오래? 난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이 없어. 프렌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전에도 내가 버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프렌은 버드를 잘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와인 한 병쯤 가져갈 순 있겠지. 프렌이 말했다. 하지만 난 신경 안 쓸래. 와인이나 가져가든지. 프렌은 머리를 흔들었다. 프렌의 긴 머리칼이 어깨 앞뒤로 넘실거렸다. 왜 우리한테 다른 사람이 필요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는데. 이리 와봐. 내가 말했다. 나는 내 쪽으로 다가온 프렌을 안았다. 프렌은 키가 크고 늘씬했다. 프렌의 등 뒤로 금발머리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머리칼을 움켜쥐고 냄새를 맡았다. 나는 그 머리칼을 손에 감았다. 안고 있는 동안 프렌은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 머리칼에 얼굴을 파묻고는 얼마간 안고만 있었다. 때로 거추장스러울 때면 프레는 그 머리칼을 손으로 잡아 어깨 뒤로 넘겨버렸다. 프레는 그걸 지긋지긋하게 여겼다. 종종 그녀는 아유 이 머리 귀찮기만 하지 라고 말했다. 프레는 유업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출근하면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써야 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머리를 감은 뒤 함께 TV를 볼 때면 반드시 빗질을 했다. 가끔은 머리카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내게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 머리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프렌도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 머리칼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나는 그 머리칼 때문에 프렌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 머리칼을 자른다면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이따금 나는 스위드,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이라고 프렌을 불렀다. 프렌을 스웨덴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프렌이 머리칼을 빗질하는 저녁이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꼭 갖고 싶은 것들을 소리내어 말하곤 했다. 새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같은 게 우리가 소원 삼아 말했던 일들 중 하나다. 또 2주 정도 캐나다로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반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중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었던 건 우리가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낳겠지 라고 서로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미뤄두고 있었다. 그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어떤 밤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어떤 밤에는 그냥 집에서 TV를 봤다. 때로 프렌이 뭘 구워오면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남김없이 먹었다. 그 사람들이 와인을 안 마시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다. 그냥 와인 가져가. 프렌이 말했다. 안 마시면 우리가 마시면 되지. 그럼 화이트로 가져갈까, 레드로 가져갈까? 내가 말했다. 우리 달달한 과자를 가져가자.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프렌이 말했다. 아니다. 뭘 가져가든 난 신경 안 쓸래. 이건 당신 체면치레니까. 법석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안 갈 거야. 라즈베리 커피링을 만들 수는 있어. 아니면 컵케이크나. 디저트는 준비하겠지. 내가 말했다. 디저트도 정하지 않고 식사 초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이스 푸딩을 준비할 수도 있어. 젤로라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면 어떡해? 프렌이 말했다. 나는 그 여자에 대해 하나도 몰라. 그 여자가 뭘 준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젤로라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프렌은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어쨌든 프렌 말이 맞긴 했다. 당신이 받은 그 대단한 시가 말이야. 프렌이 말을 꺼냈다. 그것도 가져가. 저녁 먹은 뒤에 그 사람 따라 응접실 같은 데 가서 시가를 피우라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포트와인 같은 거라도 홀짝이면서 말이야. 알았어. 그냥 가자. 내가 말했다. 프렌이 말했다. 내 빵은 하나 가져가자. 버드와 올라는 시내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산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쉽게도 프렌과 나는 교회로 나가본 일이 많지 않았다. 꼬불꼬불한 소로를 드라이브하는 맛은 좋았다. 상쾌하고 따뜻한 초저녁이었고 우리는 목초지를, 가로장 울타리를, 낡은 축사로 천천히 이동하는 젖소떼를 보았다. 우리는 울타리에 앉은 붉은 어깨 검정새들과 건초 보관소 위를 선회하는 비둘기들을 보았다. 정원 같은 것들이 있었고 활짝 핀 야생화 무리가 있었고 도로에서 멀찌감치 물러선 작은 집들이 있었다. 내가 말했다. 우리도 이런 곳에 집이 있으면 어떨까? 그건 부질없는 생각, 이뤄지지 않을 또 하나의 소망일 뿐이었다. 프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버드의 약도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버드가 표시해 놓은 내거리 정지 표지판에 이르렀다. 우리는 약도에 표시된 대로
우회전해서 정확하게 3.3마일을 달렸다. 도로의 왼쪽으로 옥수수밭, 우편함, 작을 깔린 긴 진입로 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몇 그루의 나무 너머 진입로가 끝나는 곳에 포치를 갖춘 집 한 채가 있었다. 굴뚝이 딸린 집이었다. 그러나 여름이었으므로 물론 당연하게도 연기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 참 그림 같은 풍경이라고 생각했고 프렌에게 그렇게 말했다. 깡촌이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진입로로 차를 돌렸다. 진입로 양옆으로는 옥수수가 늘어서 있었다. 옥수수는 차보다 키가 더 컸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집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정원에 나무 덩굴에 야구공만한 크기로 주렁주렁 매달린 초록색 물체를 봤다. 저게 뭐지? 내가 물었다. 낸들 알아? 프렌이 말했다. 호박이겠지. 나도 알 도리가 없다고. 이봐, 프렌, 마음 편하게 있자. 프렌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한번 빨아 당겼다가 놓았다. 집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앞마당에는 아기용 그네 세트가 있었고 포치에는 장난감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집 앞에 차를 바짝 붙인 뒤 시동을 껐다. 우리가 난데없이 끔찍한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집에 아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기 우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컸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프렌이 물었다. 그때 콘도르만큼이나 몸집이 큰 녀석이 날개를 펄럭이며 나무 위에서 덮치듯 날아와 자동차 바로 앞에 내려앉았다. 녀석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고는 긴 목을 자동차 쪽으로 돌리더니 고개를 고추 세우고 우리를 빤히 쳐다봤다. 하느님 맙소사, 내가 말했다. 나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핸들을 꽉 잡은 채 그놈을 바라봤다. 세상에 저 새를 두 눈으로 보는 건 난생 처음이야. 프렌이 말했다. 물론 우리는 둘 다 그 새가 공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 새는 하늘로 고개를 치켜들더니 다시 끽끽대는 그 울음소리를 냈다. 녀석이 몸을 부풀리자 처음 내려앉았을 때보다 몸집이 2배 정도는 커 보였다. 하느님 맙소사, 내가 말했다. 우리는 나가지 않고 앞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새가 조금 앞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더니 녀석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뒤 몸에 힘을 주었다. 그 밝고 야성적인 눈동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놈의 꼬리가 올라갔다. 꼬리는 접었다 펴는 부채와 비슷했다. 그 꼬리로부터 다채로운 무지개 빛깔이 뿜어져 나왔다. 하느님, 프렌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내 무릎 위로 손을 뻗었다. 하느님 맙소사, 내가 또 말했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 새는 그 괴기하고도 구슬픈 울음소리를 한 번 더 냈다. 메이오, 메이오 라고 하는 것 같았다. 깊은 밤 생전 처음 그런 소리를 듣게 됐다면 아마도 나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고 혹은 야생에 위험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버드가 포치로 나왔다. 버드는 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것처럼 보였다. 조용히 해, 조이. 버드가 공작에게 말했다. 버드가 그 새를 향해 손뼉을 치자 그놈은 조금 뒤로 물러섰다. 이제 됐어. 괜찮으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괴물 녀석아. 버드가 계단을 밟고 내려왔다. 차까지 걸어오면서 버드는 셔츠를 바지 속으로 구겨 넣었다. 직장에 올 때면 늘 입고 다니던 옷. 그러니까 청바지에 데님 셔츠 차림이었다. 나는 슬랙스에 반소매 운동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신발은 늘 신던 로퍼였다. 버드의 옷차림을 보자 갇혀 입은 내 차림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잘 찾아와서 다행이야.
차 옆으로 다가오며 버드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이 버드, 내가 말했다. 프렌과 나는 차에서 내렸다. 공작은 사납게 생긴 대가리를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한쪽으로 조금 물러섰다. 우리는 그 녀석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나? 버드가 내게 말했다. 프렌 쪽은 바라보지도 않았다. 내가 소개해 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어찌나 훌륭한 약도였던지 내가 말했다. 이봐 버드, 프렌이야. 프렌 버드야. 자네에 대해서는 프렌도 들을 만큼 들었지. 버드는 웃으며 프렌과 악수했다. 프렌은 버드보다 키가 컸다. 버드는 올려다 봐야만 했다. 이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프렌이 말했다. 그녀는 손을 뺐다. 버드가 어쩌고 저쩌고 버드가 이러쿵저러쿵 이가 얘기하는 회사 사람은 그쪽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아는 분 같네요. 프렌은 계속 공작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포치 근처로 옮겨갔다. 여기 이 사람은 제 친구니까요. 버드가 말했다. 당연히 제 얘기를 할 수밖에요. 버드는 씩 웃고는 내 팔을 가볍게 툭 쳤다. 프레는 빵을 들고 있었다. 그 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프레는 빵을 버드에게 건넸다. 뭘 좀 가져왔어요. 버드가 빵을 받았다. 빵이라고는 난생 처음 본 사람처럼 버드는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빵을 살펴봤다. 이거 참 고맙습니다. 그는 얼굴 높이로 빵을 들고 냄새를 맡았다. 프렌이 구운 빵이야. 내가 버드에게 말했다. 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같이 들어가서 집사람이자 엄마를 만납시다. 물론 올라에 대한 얘기였다. 엄마라면 올라밖에는 없었으니까. 버드는 내게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으며 아버지는 자신이 아이였을 때 집을 떠났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공작은 우리 앞을 가로질러 뛰어가더니 버드가 현관문을 열자 포치 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녀석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으악! 공작이 다리에 달라붙자 프렌이 소리쳤다. 하느님 맙소사, 조이! 버드가 말했다. 그는 녀석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공작은 포치로 물러서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녀석이 떨어대자 꼬리의 깃들이 차르르 소리를 냈다. 버드가 발로 차려고 들자 공작은 조금 더 위로 물러섰다. 버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잡았다. 집사람이 저 빌어먹을 놈을 집안에 들여놓았거든. 아주 이제는 빌어먹을 식탁에서 밥도 드시고 빌어먹을 침대에서 잠도 주무실 기세라니까. 프레는 문 안쪽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옥수수 밭을 돌아봤다. 멋진 곳에 사시네요. 프렌이 말했다. 그때까지도 버드는 문을 잡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 잭?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대답했다. 나로서는 그녀의 말이 좀 의외였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문을 잡은 채 버드가 말했다. 그는 공작을 위협하는 동작을 취했다. 계속 할 일이 생겨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그러더니 버드는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말했다. 이봐 버드, 저기서 키우는 건 뭔가? 토마토야. 버드가 말했다. 대단한 농부가 곁에 있었네. 프레는 말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버드는 웃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칼을 동그랗게 말아 올린 오동통한 여자가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앞치마 위에 두 주먹을 둥글게 말아 쥐고 있었다. 여자의 뺨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숨이 찬 건가 아니면 뭐 못마땅한 것이라도 있나 생각했다. 여자는 나를 스쳐본 뒤 시선을 프렌 쪽으로 옮겼다. 실은 내색은 아니고 그저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여자는 계속 얼굴을 붉힌 채 프렌을 쳐다봤다. 버드가 말했다. 몰라, 이분은 프렌이야.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 잭. 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겠지? 여러분, 이 사람은 올라예요. 그는 올라에게 빵을 건넸다.
이게 뭔가요? 올라가 말했다. 아, 손수 만든 빵이군요. 음, 고맙습니다. 좀 앉으세요. 어려워 마시고요. 버드, 이분들 뭘 좀 마시면 좋을지 여쭤보지 그래요? 저는 불에다가 얹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올라는 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안개나, 버드가 말했다. 프렌과 나는 털썩 소파에 앉았다. 나는 담배를 꺼냈다. 버드가 말했다. 재떨이는 여기 있네. 그는 TV 위에서 묵직한 것을 집었다. 이걸 사용하게. 버드는 그렇게 말한 뒤 내 앞에 있는 다탁에 그놈을 올려놓았다. 백조 모양으로 만든 유리 재떨이였다. 나는 불을 붙이고 백조의 등쪽, 재 터는 곳에 성냥을 넣었다. 그리고 백조로부터 연기 한 줄기가 조금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봤다. 컬러 TV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그걸 쳐다봤다. 화면에서는 스토카들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듯 들렸다. 여전히 공식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나운서가 말했다. 이거 계속 볼 텐가? 버드가 물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서 있었다.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는 말했다. 사실 그랬다. 프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든 말든 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하루는 지나가. 이제 20바퀴만 돌면 된다고 버드가 말했다. 끝날 때가 다 됐지. 처음에 엄청난 연쇄 추돌이 있었어. 대여섯 대는 좋게 박살이 났어. 다친 선수들도 있었고 얼마나 다쳤는지 여태 알려주지 않네. 그냥 켜놔. 내가 말했다. 같이 보자고. 저 빌어먹을 차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하지? 프렌이 말했다. 아니면 그랜드 스탠드 쪽으로 달려가 싸구려 핫도그나 팔고 다니는 사람들을 깔아 뭉개기라도 하면. 그녀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고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게 무슨 농담인가 하는 표정으로 버드가 프렌을 쳐다봤다. 그 사고는 충돌은 대단했어요. 사고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 거죠. 자동차들, 부품들, 사람들이 온통 널브러졌죠. 그건 그렇고 뭘 드실까나? 에일이 있고 올드크로도 한 병 있는데. 자네는 뭘 마실 건가? 내가 버드에게 물었다. 에일, 버드가 말했다. 완전 시원하거든. 그럼 나도 에일. 내가 말했다. 저는 그 올드크로하고 물 좀 주세요. 프렌이 말했다. 큰 컵에다가 주시고요. 얼음도 주시면 고맙겠어요, 버드. 물론입니다. 버드가 말했다. 그는 TV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부엌으로 사라졌다. 프렌은 나를 팔꿈치로 찌르더니 TV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저기 위쪽을 봐. 그녀가 소원거렸다. 당신도 저거 보여? 나는 프렌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다. 거기에는 뜰에서 꺾어온 듯 데이지 몇 송이가 가느다란 빨간색 꽃병에 꽂혀 있었다. 꽃병 바로 옆 도일리 위에는 세상에나 그렇게나 삐뚤삐뚤 고르지 못할 수가 없는 치열의 모양을 본뜬 색바랜 석고가 놓여 있었다. 그 흉측한 모양의 물건에는 입술도 턱도 없었고 다만 두터운 노란색 잇몸처럼 보이는 것 안에 석고 치아만 박혀 있었다. 바로 그때 올라가 믹스너드 한 캔과 루트비어 한 병을 들고 걸어왔다. 이번에는 앞치마가 없었다. 올라는 다탁 위 백조 재떨이 옆에다 너트캔을 놓았다. 그녀가 말했다. 좀 드세요. 버드가 마실 것을 가져올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올라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낡은 등나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흔들었다. 올라는 들고 온 루트비어를 마시며 TV를 봤다. 버드는 작은 나무 쟁반에 프렌의 위스키 한 잔과 물 그리고 내 몫의 에일 한 병을 들고 왔다. 쟁반 위에는 자신이 마실 에일 한 병도 있었다. 컵 줄까? 버드가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버드는 내 무릎을 한번 툭 치고 프렌 쪽을 향했다.
프렌은 버드에게서 잔을 건네받은 뒤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이빨로 향했다. 버드는 그녀가 바라보는 곳을 봤다. 자동차들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트랙을 돌았다. 나는 A를 마시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빨이야 내가 알 바 아니었다. 치열 교정기를 씌우기 전에 올라의 이빨 모양이 저랬답니다. 버드가 프렌에게 설명했다. 나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저렇게 놓아두는 건 좀 그렇겠죠. 도대체 왜 저렇게 놔두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는 올라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나를 바라보며 윙크를 했다. 그는 레이지보이 의자에 발을 꼬고 앉았다. 그러곤 A를 마시고 올라를 바라봤다. 올라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루트비어 병을 잡고 있었다. 올라는 루트비어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저걸 보면 제가 버드에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방금 뭐라고요? 프렌이 말했다. 프렌은 너트캔에서 캐슈를 꺼내 먹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올라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못 들었거든요. 프렌은 올라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올라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제가 고마워할 일이 참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것도 그런 일 중 하나예요. 버드에게 신세 진 걸 잊지 않으려고 저렇게 둔 거예요. 올라는 루트비어를 마셨다. 그러더니 그녀는 병을 내려놓고 말했다. 당신은 이가 참 예쁘네요. 프렌,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제 이빨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비뚤비뚤했어요. 올라가 손톱으로 앞니 두 개를 톡톡 두드렸다. 집에 돈이 없어서 치아를 교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빨은 제멋대로 그냥 자라게 된 거예요. 첫 남편은 내 생김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술이나 한 잔 더 할까만 궁리했지.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사람 친구라고는 하나뿐인데 그게 바로 술병이었죠. 올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다가 버드하고 잘 되어서 그 엉망진창에서 빠져나왔어요. 함께 지내기 시작한 뒤 버드가 제일 처음 한 말은 그 이빨 교정하자는 말이었어요. 저 치형은 버드와 내가 막 만날 무렵의 모양인데요. 두 번째로 치과에 갔을 때 뜬 거예요. 치열 교정기를 씌우기 바로 직전이었죠. 올라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봤다. 올라는 루트비어를 마셨고 그 이상 할 말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치과의사 기술이 좋았나 봐요. 프렌이 말했다. 그녀는 TV 위에 있는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 이빨을 다시 바라봤다. 대단했죠. 올라가 말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치아를 한 번 더 보여줬는데 도무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버드는 TV 쪽으로 가서 치형을 집었다. 그리고 올라 쪽으로 가서 그걸 올라의 뺨에 들이밀고 말했다. 교정 전과 교정 후. 올라는 손을 뻗어 버드가 쥔 치형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치과 의사가 이걸 가지려고 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치형을 잡아놓고는 말을 계속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지요. 그건 내 일하고 의사한테 따끔하게 못 박았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 놓더라고요. 그 사진을 잡지에다 실을 생각이라고 하던걸요. 그런 잡지라는 게 뭐 뻔하지. 공짜로 준대도 볼 사람은 없을 거야. 왜 아니겠어? 버드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교정기를 뺀 뒤에도 나는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이렇게 올라가 말했다. 요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버릇이죠. 한 번은 버드가 이젠 그렇게 하지마 올라. 그 예쁜 일을 가릴 필요 없잖아. 이젠 당신이도 멋있다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올라는 버드를 넘겨다 봤다. 버드는 올라에게 윙크했다.
그녀는 씩 웃더니 눈길을 낮췄다. 프레는 잔을 들어 마셨다. 나는 에일을 조금 마셨다. 도무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프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프렌이 이 일에 대해 말할 게 꽤 많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몰라, 이 집에 전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당신이 받았죠. 그런데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과 함께 A를 홀짝였다. 그 순간에 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기억 안 나요? 올라가 말했다. 언제였나요? 얼마 전이었죠. 기억 안 나요. 머리를 흔들며 올라가 말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석고 이빨을 손가락으로 두들겼다. 그녀는 자동차 경주를 쳐다보면서 다시 흔들 의자를 움직였다. 프레는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뭐 다른 건 없어? 버드가 물었다. 너트를 더 드세요. 올라가 말했다. 저녁은 조금 있다가 준비할 테니까. 집 뒤쪽에 있는 방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걘 아니겠지? 올라가 버드에게 말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 아기야. 버드가 말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서너 바퀴 남은 자동차 경주를 지켜봤다. 한두 번인가 두 번인가 그 아기가 우는 소리, 집 뒤쪽 방에서 울려 퍼지는 작으면서도 신경에 거슬리는 그 울음소리가 또 들렸다. 왜 저럴까? 올라가 말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그레이비 소스를 뜨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먼저 아기를 보고 오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식탁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저도 곧 갈 테니까. 저도 아기 보고 싶은데, 프렌이 말했다. 올라는 그때까지도 이빨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걸어가 TV 위에 그걸 놓았다. 지금 가면 더 울어댈지도 몰라요. 올라가 말했다.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제가 다시 재워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살짝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아기가 잘 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뒤 올라는 복도를 따라 방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다. 아기는 울음을 그쳤다. 버드가 화면을 껐고 우리는 식탁으로 가서 앉았다. 버드와 나는 직장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는 듣고 있었다. 이따금 그녀는 질문도 던졌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녀는 지루해하고 있었다. 어쩌면 아기를 보러 가겠다는데 올라가 거절해서 외면당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올라의 부엌을 둘러봤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꼬며 올라의 물건들을 살폈다. 부엌으로 돌아온 올라가 말했다. 기저귀를 갈고 고무 오리를 줬어요. 이제 저녁 좀 먹게 해줄 것 같아요.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녀는 뚜껑을 열고 레인지에 있던 팬을 들었다. 그녀는 붉은 그레이비 소스를 큰 그릇에 부은 뒤 그 그릇을 식탁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다른 냄비들의 뚜껑도 들어 모든 게 준비됐는지 들여다봤다. 식탁 위에는 구운 햄, 고구마, 메스트 포테이토, 라이머 콩, 찐 옥수수, 그린 샐러드 등이 놓여 있었다. 프렌이 만든 빵은 햄 옆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냅킨을 까먹었네요. 올라가 말했다. 다들 드셔도 돼요. 마실 것은 뭘로 준비할까요? 버드는 우유 없이는 밥을 못 먹죠? 우유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물이 좋아요. 프렌이 말했다. 제가 가져올게요. 시중을 받아가면서 밥을 먹고 싶지는 않아요.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올라가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손님인데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우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기다렸다. 나는
그 석고 이빨을 생각했다. 올라는 냅킨, 버드와 내가 마실 우유가 든 큰 유리컵, 프렌이 마실 얼음물이 든 유리컵을 들고 나타났다. 프렌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천만에요. 올라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버드가 헛기침을 내뱉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식전 기도를 몇 마디 했다. 하도 나지막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의 취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막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음식을 주신 데 대해 전능한 신에게 감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멘. 그가 기도를 마치자 올라가 말했다. 버드는 햄 플래터를 4개 건넨 뒤 자신은 메시드 포테이토를 가져갔다. 그리고 우리는 먹기 시작했다. 이따금 버드나 내가 이거 정말 좋은 햄이네 라거나 내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옥수수야 등의 말을 했을 뿐 다들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 빵 정말 훌륭하네요. 올라가 말했다. 샐러드 좀 더 먹을게요, 올라. 프렌이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더 먹게나. 햄 플래터나 붉은 그레이비 소스를 내게 건네면서 버드는 그렇게 말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아기가 내는 소리를 들었다. 올라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냥 칭얼대는 소리라는 걸 알고는 다시 음식으로 주의를 돌렸다. 아기가 오늘 밤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올라가 버드에게 말했다. 그래도 보고 싶은걸요? 프렌이 말했다. 언니에게 아기가 있어요. 하지만 언니도 아기도 덴버에 살고 있거든요. 어느 세월에 내가 덴버에 가 보겠어요? 조카는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프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올라는 포크로 햄을 집어 입에 넣었다. 곤히 잠들기만 기다려 보자고요. 그녀가 말했다. 부지런히 드십시다. 햄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세요, 여러분. 버드가 말했다. 한 입도 더 못 먹겠어요. 프렌이 말했다. 그녀는 앞 접시 위에 포크를 놓았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못 먹겠어요. 조금은 남겨두세요. 버드가 말했다. 올라가 만든 루바브 파이가 있으니까요. 그거 조금 들어갈 자리는 나올 거예요. 다들 드실 때쯤에는요. 프렌이 말했다. 나도 내가 말했다. 그건 예의상 한 말이었다. 13살 때 딸기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었다가 탈이 난 뒤로 나는 루바브 파이를 싫어했다. 우리는 접시를 모두 비웠다. 그때 그 빌어먹을 공작이 내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 그놈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다. 지붕의 널판을 밟고 다니는지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났다. 버드가 머리를 흔들었다. 곧 조용해질 거야. 제풀에 지쳐서 금방 잠들 테니까. 버드가 말했다. 저기 어디 나무에서 잠을 자거든. 그 새는 한 번 더 울음을 냈다. 메이요 하는 소리.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달리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그때 올라가 말했다.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요, 버드. 글쎄 들어올 수는 없어. 버드가 말했다. 손님들이 오셨잖아. 깜빡하기라도 한 거야? 이분들은 저 빌어먹을 새가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더러운 새에다가 석고 치형이라니.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프렌도 우리와 함께 웃었다. 더럽다니요, 버드. 올라가 말했다.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조이를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언제부터 조이더러 더럽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조이가 깔개에다 똥을 싹 갈긴 뒤부터지. 버드가 말했다. 프랑스 말을 해서 죄송해요. 버드가 프렌에게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저 늙은 새의 목을 비틀어버리는 게 녀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저놈은 죽일 가치도 없어. 안 그래 올라? 한밤중에 저놈의 소리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놈이야. 안 그래 올라? 버드의 터무니없는 반응에
올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기 접시에 라이머 콩을 조금 덜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공작이 생긴 건가요? 프렌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올라는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오래전부터 공작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왔어요. 소녀 시절에 잡지를 보다가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 사진을 오려서 머리맡에 붙여 놓았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진을 간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버드와 내가 여기 왔을 때 기회를 엿봤어요. 내가 버드 공작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죠. 내 말에 버드는 웃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찾아 나섰습니다. 버드가 말했다. 옆 카운티에 어떤 녀석이 공작들을 기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공작이 낙원의 새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 낙원의 새에 $100를 지불했지요. 그는 이 말을 툭 쳤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왜 제게 이토록 사치스런 취미를 가진 마누라를 주셨습니까? 그러고는 올라를 향해 씩 웃었다. 버드, 올라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조이는 집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고는 프렌에게 말했다. 조이 때문에 우린 따로 개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조이는 못 듣는 게 없거든요. 모르긴 해도 사정이 안 좋아지면 조이는 냄비에 넣어버릴 거야. 버드가 말했다. 깃털도 안 뽑고 그대로 말이지. 버드, 그걸 농담이라고 해요? 올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일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아기가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심각했다. 올라는 냅킨을 내려놓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버드가 말했다. 한 놈이 조용하면 다른 놈이 시끄럽군. 녀석을 여기로 데려와 올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올라는 아기를 데리러 갔다. 공작은 다시 소리내어 구슬프게 울었고 나는 뒷목의 머리털이 쭈뼛거리는 걸 느꼈다. 나는 프렌을 쳐다봤다. 그녀는 자기 앞에 냅킨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나는 부엌 창문을 바라봤다. 바깥은 어두웠다. 창문은 올라가 있었고 방충망이 쳐져 있었다. 소리를 들어보니 그 새는 앞쪽 포치에 있는 것 같았다. 프렌은 눈을 돌려 복도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올라와 아기가 오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잠시 뒤 올라가 녀석을 데리고 왔다. 나는 아기를 바라보다가 흠칫 숨을 삼켰다. 올라는 아기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겨드랑이를 잡고 아기를 무릎 위에 세웠다. 그녀는 프렌을, 그 다음에는 나를 쳐다봤다. 그때는 그녀의 얼굴이 붉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한마디씩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프렌이 말했다. 왜요? 올라가 재빨리 물었다. 아니에요. 프렌이 말했다. 창 쪽에 뭐가 보여서 박쥐 같았는데. 박쥐 같은 건 한 마리도 못 봤는데. 올라가 말했다. 그럼 나방인가 보네요. 프렌이 말했다. 암튼 뭐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나저나 대단한 아기잖아요. 버드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프렌을 넘겨봤다. 그는 의자 뒷다리를 축으로 의자를 뒤로 기울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괜찮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걔가 미남대회에서 1등할 만한 생김새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거든요. 클라크 케이블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죠. 아시겠지만 어른이 되면 운 좋게도 제 아버지를 닮기도 하니까요. 아기는 올라의 무릎에 서서 식탁 주위에 앉은 우리를 둘러봤다. 올라는 살찐 다리로 선 아기가 앞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움직여 허리를 잡았다. 장담하건대 그렇게 못생긴 아기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병이 있다거나 기형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못생겼을 뿐이었다. 엄청나게 큰 붉은 얼굴에 툭 튀어나온 눈, 널따란 이마와 비대한 입술,
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고 살찐 턱은 서너 겹에 달했다. 턱의 주름은 귀 밑까지 이어졌고 두 귀는 민둥머리에 툭 튀어나와 있었다. 손목도 온통 살투성이었다. 팔과 손가락에도 피둥피둥 살이 붙어 있었다. 못생겼다는 말조차 녀석에게 영예로울 정도였다. 그 못생긴 아기가 소리를 내면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아래 위로 뛰었다. 그러더니 녀석은 뛰기를 멈췄다. 녀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통통한 손으로 올라의 접시를 잡으려고 했다. 나는 아기를 많이 봤다. 내가 한창 성장할 무렵 누나들이 낳은 아기들이 모두 6명이었다. 아이 때였을 때부터 내 주위에는 아기들이 있었다. 가게 같은 곳에서도 아기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이 아기를 당할 아기는 없었다. 프렌도 녀석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 역시 할 말을 잊은 게 틀림없었다. 덩치가 산만하네? 내가 말했다. 단언컨대 조만간 미식축구 선수가 된다고 봐야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이 녀석은 이 집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말 거야. 버드가 말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올라가 포크로 고구마를 조금 찍어 아기의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고 내 새끼. 그녀가 그 뚱뚱한 놈에게 말했다. 우리 얘기는 무시한 채 아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고구마를 받아 먹기 위해 입을 벌렸다. 올라가 고구마를 녀석의 입으로 가져가자 녀석은 올라의 포크를 덥석 물었다. 아기는 입에 든 것을 오물거리면서 올라의 무릎 위에서 몸을 조금 흔들었다. 어찌나 눈이 툭 튀어나왔는지 뭔가에 끼워 놓은 것 같았다. 대단한 아기네요, 올라. 프렌이 말했다. 아기가 얼굴을 찡그렸다. 녀석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조이를 안으로 데려와요. 올라가 버드에게 말했다. 버드는 의자 앞다리를 다시 마루에 붙였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은지 최소한 손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버드가 말했다. 올라는 프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올라의 무릎에 있던 아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온 몸을 버둥거렸다. 우리가 뭐 손님인가? 내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하게나. 이분들은 조이처럼 큰 새가 집안에 돌아다니는 걸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 올라? 버드가 말했다. 내키지 않으세요? 올라가 우리에게 물었다. 조이가 들어오면요. 오늘 밤 저 새한테는 모든 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아기도 그렇고요. 항상 조이를 집에 데려와 좀 논 뒤에야 아기가 잠을 잤거든요. 오늘 밤에는 둘 다 얌전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네요. 프렌이 말했다. 새를 들여놓아도 저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관계없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절대로 그렇지. 내가 말했다. 들여놓으세요. 나는 잔을 들어 남김없이 우유를 마셨다. 버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현관불을 켰다. 아기 이름이 뭔가요? 프레는 그게 알고 싶었다. 헤럴드예요. 올라가 말했다. 그녀는 헤럴드에게 자기 접시 위에 있던 고구마를 더 줬다. 정말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안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헤럴드. 한번 아기를 낳아보세요, 프렌. 금방 알게 될 거예요. 프렌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하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버드가 말했다. 외할아버지를 닮았거든. 그런데 똑똑한 녀석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버드 뒤를 살펴보니 공작이 손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거실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녀석은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그 소리가 꼭 다른 방에서 카드 한 벌을 섞고 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녀석은 한 걸음 더 앞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아기를 안아봐도 되나요? 프렌이 물었다.
그녀는 만약 올라가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대단한 친절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했다. 올라는 식탁 너머로 아기를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프레는 아기를 자기 무릎 위에 잘 앉히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아기는 몸을 뒤틀면서 낑낑댔다. 헤럴드, 프렌이 말했다. 올라는 아기와 함께 있는 프렌을 바라보며 말했다. 헤럴드의 외할아버지는 16살 때 백과사전을 A부터 G까지 읽으려고 마음먹었대요. 뿐만 아니라 실제 해냈어요. 20살 때 끝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 엄마를 만났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내가 물었다. 무엇 하시나요? 나는 그런 목표를 세웠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알고 싶었다. 돌아가셨어요. 올라가 말했다. 그녀는 프렌을 바라봤는데 프렌은 이제 아기를 자기 무릎 위에 옆으로 뉘었다. 프렌은 아기의 살찐 턱 한 부분을 살살 두드렸다. 그녀는 아기를 어르는 소리를 냈다. 그분은 숲에서 일했어. 버드가 말했다. 벌목꾼들이 쓰러뜨린 나무가 그분을 덮쳤지. 엄마는 보험금을 좀 받았어요. 올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걸 다 써버려서 버드가 매달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많지는 않아. 버드가 말했다. 우리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올라의 어머니잖아. 그러는 사이 공작은 용기를 내어 뒤뚱뒤뚱 실룩실룩 부엌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머리를 세웠으나 어쩐지 비뚤음했고 녀석의 붉은 눈동자는 우리를 향했다. 깃털이 몇 가닥 남지 않은 볕은 머리 위로 몇 인치 솟아 있었다. 꼬리에는 더 큰 깃털들을 세우고 있었다. 그 새는 식탁에서 몇 피트 떨어져 걸음을 멈추고는 우리를 넘겨다 봤다. 사람들이 괜히 저것들을 낙원의 새라고 하는 게 아니지. 버드가 말했다. 프레는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에게 온 주의를 다 쏟고 있었다. 그녀는 곤지곤지 맴맴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기도 조금은 좋아하는 눈치였다. 내 말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놈이 칭얼거리는 것은 그만뒀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는 귀에다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알겠지? 그녀가 말했다. 내가 말한 거 딴 사람한테 말하기 없기다. 아기는 툭 튀어나온 눈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러더니 그 녀석은 손을 뻗어 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프렌의 금발머리를 한 움큼 움켜잡았다. 공작은 식탁으로 더 가까이 걸어왔다. 우리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기 헤럴드가 그 새를 봤다. 그놈은 프렌의 머리칼에서 손을 떼고 그녀의 무릎 위에 섰다. 그러고는 통통한 손가락으로 그 새를 가리켰다. 그놈은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공작은 재빨리 식탁 주위를 돌아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긴 목을 아기의 다리 위로 내밀었다. 그놈은 부리를 아기의 파자마 상의 아래로 밀어놓고는 딱딱한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아기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발을 굴렀다. 위를 보고 누운 채로 아기는 프렌의 무릎에서 마룻바닥으로 내려왔다. 마치 둘이서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양 공작은 계속해서 아기를 밀어댔다. 몸을 비틀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기를 프렌이 다리 쪽으로 당겨 잡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가 말했다. 공작이 미쳐서 그래요. 버드가 말했다. 저 빌어먹을 새는 자기가 새인 줄도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올라는 씩 웃으며 다시 이를 드러냈다. 그녀는 버드를 쳐다봤다. 버드는 의자를 뒤로 빼 식탁에서 물러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못생긴 아기였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버드와 올라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그들은 못생겼다고 해도 어쨌든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아기니까. 지금은 이런 시기를 거치는 것뿐이지 조만간 다른 시기가 찾아올 거야. 이런 시기도 있고 다른 시기도 있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모두 괜찮아질 거야.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버드가 잡아 올려 머리 위로 흔들자 헤럴드는 소리를 내질렀다. 공작은 깃털을 곤두세우며 쳐다봤다. 프레는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아기 때문에 구겨진 드레스를 폈다. 올라는 포크를 잡고 앞 접시에 있던 라이머 콩을 찔러댔다. 버드는 아기를 엉덩이 위로 옮기면서 말했다. 아직 파이와 커피도 남았어. 버드와 올라의 집에서 보낸 그날 저녁은 특별했다. 특별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인생이 여러모로 썩 괜찮다고 느꼈다. 내가 느낀 걸 프렌에게 말하고 싶어서라도 나는 어서 둘만 있고 싶었다. 그 저녁에 내게는 소원 하나가 생겼다. 식탁에 앉아서 나는 잠시 두 눈을 감고 열심히 생각했다. 소원이란 그날 저녁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 혹은 다시 말해 그날 저녁을 놓아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소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내게는 불행이었다. 하지만 물론 당시에는 그걸 잘 알 도리가 없었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건가, 잭? 버드가 내게 물었다. 뭐 그냥 생각.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멍한 생각. 올라가 말했다. 나는 그저 웃다가 머리를 저었다. 그날 밤 버드와 올라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프렌이 말했다. 여보, 당신 씨로 내 몸을 꽉꽉 채워줘. 그녀의 그 말은 내 발가락 끝까지 가 닿았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놓아버렸다. 얼마 뒤 우리를 둘러싼 이런저런 일들이 변하고 난 뒤 아이가 생겼다. 프렌은 그 모든 일에 그 변화의 시초로 버드의 집에서 보낸 그날 저녁의 일들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변화는 나중에 찾아왔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건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날 법한 변화였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끔찍한 부부인데다가 그렇게 못생긴 아기라니? 함께 TV를 볼 때면 분명한 이유도 없이 프레는 말하곤 했다. 게다가 그 냄새나는 새하며 그녀는 말했다. 예수님, 그걸 어디다 써? 그렇게 딱 한 번 본 뒤로 다시는 버드와 올라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그녀는 종종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프레는 이제 유업회사에서 일하지 않았고 벌써 오래전에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 그녀는 내겐 너무 뚱뚱해졌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전히 공장에서 나는 버드를 만난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점심 도시락 뚜껑을 연다. 내가 물어보면 그는 내게 올라와 헤럴드에 대해서 말한다. 조이는 무대에서 사라졌다. 어느 날 밤 조이는 나무로 날아갔고 그게 끝이었지. 내려오지 않더군. 아마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버드가 말했다. 그 다음에는 올빼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 버드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헤럴든 라인베커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척 보면 알 거라고 라고 버드는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 사이다. 그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 나는 신경 쓰게 됐다. 그가 그 사실을 느낀다는 것도 그런 게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도 나는 안다. 나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 가뭄에 콩 나듯이 그는 내 가족에 대해 묻는다. 그가 물을 때면 나는 그에게 두루 평안하다고 말한다. 두루 평안해 라고 나는 말한다. 나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담배를 꺼낸다. 버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홀짝인다. 진실은 내 아이에게는 뭔가 음흉한 구석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건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애 엄마와도, 특히 그녀와는. 그녀와 나는 점점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개 TV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저녁을 기억한다. 어떻게 공작이 그 회색 다리를 들어 올려 쟁걸음으로 식탁을 돌아왔는지 떠올린다.
그 다음에는 내 친구와 그의 아내가 포치에 서서 우리에게 잘 가라고 말하는 장면을, 올라가 집에 가져가라며 공작 깃털 몇 개를 프렌에게 주는 장면을, 나는 우리 모두가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운전에 나오는 동안 차에서 프렌은 내게 바투 가까이 앉았다. 그녀는 내 다리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상태로 우리는 내 친구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차를 몰고 돌아왔다.